안녕하세요. 화정간호학원 이지숙입니다. 저 오늘 7회 실기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71번 모유 수유하는 경우 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했어요. 자, 먼저 안약 점환법을 살펴보면 안약을 점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비루관 있는 쪽이죠. 비루관이라고 하는 건 눈물이 비강 쪽으로 이제 배출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안약 같은 것들을 점환했을 때 이 비루관을 통해서 비강 점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점막을 통해서 이제 약물이 흡수되면서 특히 이제 모유 수유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임산부들에게 이제 그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점환하고 나서는 비루관 부위를 눌러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비루관 쪽으로 약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이제 물약을 넣는 위치를 한번 볼게요.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 3분의 1 부위. 자,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자, 결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안검의 안쪽 면이죠. 그래서 눈꺼풀의 안쪽 면이요. 자, 하부 결막낭 아래쪽에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 3분의 1 부위에 떨어뜨리고 나서 비루관 쪽으로 약이 넘어가지 않게 눈의 내각을 잠시 눌러주고 있다는 거. 눌러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연고를 바를 때는 안연고를 점환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저 내각에서 외곽으로 바른다는 거. 자, 그래서 7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72번 B형 간염 예방법 했어요. 자,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우리 혈액을 매개로 하죠. 그리고 A형 간염은 경구 감염이에요. 자, A형 간염, 경구 감염,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서 경구 감염되기 때문에 식기 구별하고 음식 같이 먹지 않고 사용한 식기는 끓인 후에 씻는다는 거. 그 다음에 B형 간염과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혈액맥의 감염이기 때문에 주사기 취급에 주의한다는 거. 자, 그러면 1번에 마스크는 이게 이제 간염이 호흡기계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필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2번에 의료인들은 면역을 위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죠. 자, 3번에 주사바늘은 뚜껑을 씌워서 버리면 안 되죠. 뚜껑을 씌우는 과정에서 주사바늘 찔림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씌우지 않은 채로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라 어디죠? 손상성 폐기물이요. 그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죠?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린다는 거. 그리고 5번에 식기 따로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A형 간염을 민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자, 병원 화재 시 대피 순서를 보면 병원은 일반 시설과 다르게 화재가 나면 거동불능 환자를 먼저 대피시키려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먼저예요. 게다가 이제 모의고사 다른 회차를 한번 보면 내원객 이전에 화재실의 환자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자, 화재시 일단 불이 난 곳에 발화점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대피는 시켜야죠. 그 다음에 내원계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순서로. 그래서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직원 순인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피시키도록 한다. 자, 74번 24시간 소변 검사 하려고 한대요. 자, 우리 소변 검사 세 가지 종류 구분하시라 그랬죠. 일반 소변 검사는 자, 소변의 어떤 성상을 보기 위한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컵에 받는 거예요. 자, 요거는 첫 소변을 배뇨하다가 중간뇨를 받는다는 게 특징인 거. 자, 요배양용 소변 검사는 소변 안에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을 배양해 보는 검사로 환경적으로 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균적으로 인공도뇨하고 멸균된 그런 시험관에 소변을 받아서 검사실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소변 검사는 검사가 시작되면 소변을 복귀하고 그 소변은 버린다는 거. 예를 들어서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24시간 동안 소변을 받아야 된다면 이 안에서 받아지는 모든 소변은 다 모아야 돼요. 버려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소변은 근데 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8시에 본 소변은 우리가 비뇨생식기계 구조를 보면 신장에서 소변 만들어서 방광에 저장을 하죠. 소변을. 그 다음에 요도를 열어서 한꺼번에 배설을 하는데 자, 이때 8시에 지금 본 소변은 8시 이전부터 방광에 모아졌던 소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8시에 본 소변은 전부터 만들어진 거라서 버리시고 그 다음번에 보는 소변부터 받아서 다음날 8시까지 모두 소변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소변 검사 세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24시간 소변 검사할 때 안전하게 검체를 수집하는 방법 했어요. 답은
4번이죠. 화장실에서 24시간 요 검사물 체류 중이라는 표지판을 달아둬서 중간에 소변이 버려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75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고 있대요. 자, 우리 지팡이 보행법 중에 걷거나 내려갈 때는 지팡이 환측 건측, 자,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측 환측. 자, 요거 외워주셨죠? 그 다음에 목발도 마찬가지로 걷거나 내려갈 때는 목발 환측 건측, 올라갈 때는 건측 목발 환측. 자, 목발은 옆에다 두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계단 위로 올라가게 되면 환자가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쪽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대요. 그러면 오른쪽이 환측이 되겠네요. 그러면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환측이니까 오른쪽 다리, 건측 왼쪽 다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 76번 전신마취 수술이 결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에 심호흡과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이유는 이제 수술 후에 심호흡과 기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마취 중에 쪼그라들어져 있는 폐가 확장을 해야 되고 무기폐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호흡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관지 쪽에 있는 객단 같은 것들로 인해서 폐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침을 통한 배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술 후 24에서 48시간 내에는 침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상도 권장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이유는 3번에 수술 후 호흡기계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다. 77번 근육주사의 부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근육주사는 어디다 놓죠? 우리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둔부의 배면이에요. 둔부의 등쪽면. 자, 여기서 배면은 엉덩이 한쪽을 4등분 했을 때 상부 예측면 요 부위 에다가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배면이 힘들기 때문에 둔부의 복면, 옆면 쪽에다가도 놓을 수 있거든요. 대전자 부위에 손바닥 대고 전상장골극에 검지손가락 댄 다음 세 번째 손가락을 쫙 벌렸을 때 나타나는 요 삼각형 요 부위. 요게 이제 둔부의 복면이고요. 그 다음에 영아들에게서 많이 사용하는 외측 광근도 있어요.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이나 삼각근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퇴의 바깥쪽에 있는 근육, 요 외측 광근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근 부위도 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 삼각근 부위가 되겠고요. 대퇴의 전측면, 앞면, 옆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앞면이 아니라 외측 광근이 이제 그 영아들에게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78번 대상자에게 약물 투여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 했어요. 자,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퓨로세마이드, 라식스 같은 것들은 특히 칼륨 배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를 확인한다는 거. 자, 몰피는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신경계가 억압이 되기 때문에 호흡수 저하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호흡수를 확인하고요. 디곡시는 강심제죠.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두근두근 하는 거를 두근 하고 짜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맥박수가 이제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박수를 확인한다는 거. 코마딘이나 헤파린 같은 것들은 항응고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혈액 응고 시간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 답은 4번. 79번 왼쪽 발을 다치고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한대요. 그럼 왼쪽 발이 이제 환측이 되겠네요. 자, 아까 했던 거 우리 목발은 올라갈 때 건측, 목발, 환측. 그러면 건강한 쪽인 오른발이 먼저 나가야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목발, 그 다음에 왼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죠. 자, 그러면 지금 오른발이 먼저 올라간 거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80번 아까 전에 했던 거예요. 디기탈리스 제제 디곡신이죠. 디곡신은 강심제예요. 그래서 심장의 수축 능력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맥박수가 저하될 수 있다는 거. 답은 2번. 81번 피내 주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피내 주사는 우리 보통 투약을 목적으로 하진 않고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니면 질병의 진단, 우리 투베르클린 반응 테스트 같은 거요. 그리고 약물의 과민 반응 검사 시에 하는 거죠. 이제 투약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BCG 예방 접종 하나 있어요. 자, 주사 부위는 팔꿈치 아래쪽에 전환의 내측면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주의사항은 이거는 약물의 흡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한 부위는 문지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3번에 45도가 아니라 15도 각도로 주사하는 거죠. 45도로 주사하는 거는 이제 피하 주사 같은 경우. 그렇죠? 답은 1번. 82번 외과적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구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외과적 무균술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멸균 영역이 있냐 없냐.
그리고 무균 조직이냐 아니냐. 자, 요런 경우에는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하셔야 되는데 멸균술이요. 자, 먼저 도뇨관 삽입할 때, 우리 인공도뇨 할 때 요도를 통해서 방광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요도나 뭐 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는 모두 무균 조직이죠. 물론 외요도구는 오염됐지만 비뇨생 식기계 안쪽으로는 멸균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균술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주사약을 준비하거나 주사를 놓을 때 우리 주사라고 하는 것은 약물이든 주사기든 멸균되게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혈관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 피부 아래쪽에 무균 조직에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멸균되게 다루셔야 되고요. 당연히 멸균 물품을 다룰 때나 뭐 수술 시, 침습적 행위, 요추천자 시, 뭐 요럴 때 수술기구 소독 시, 개방창상의 드레싱 교환, 뭐 요런 때 이제 멸균술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자, 내과적 무균술은 감염원이 전파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감염원이 어딘가로 튀거나 묻거나 감염원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황 혹은 깨끗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비위관 코를 통해서 위에다가 관을 삽입하는 L튜브 같은 거, 레빈 튜브 같은 거 삽입하는 건데 자, 요때 소화기계는 원래 제가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지 멸균식을 먹진 않는다 그랬어요. 원래 구강부터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계는 세균이 존재를 해요. 꼭 병원성 세균이라기보다는 왜 우리 장내에도 세균 정상 상추균들 있잖아요. 구강 내에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무균 조직이 아니에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비위관 삽입이나 마찬가지로 관장액 주입할 때나 직장 튜브, 장루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격리나 역격리 같은 것들은 그 환자를 멸균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감염원이 전파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은 내과적 무균술의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은 1번 항생제 주사 준비 시가 되겠네요. 83번 발목 염자 시 응급처치예요. 염자라고 하는 것은 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뼈를 지지하는 인대 같은 것들이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로 통증과 부종, 열감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붕대 같은 것들로 압박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환부에는 부종이 생기지 않게 높여줘라. 그리고 얼음물 찜질 같은 것들로 이제 부종을 감소시켜줘라. 자, 그래서 답은 3번 산스포나 얼음물 주머니를 댄다. 자, 84번 김노인이 피부 건조증으로 피부 균열과 소염증이 있대요. 자, 노인 환자 피부 건조 방지 방법 했어요. 먼저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성 같은 것들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기능을 잘 안 하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욕창 예방해주고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손질하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목욕 후에 이런 보습 같은 것들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등 마사지 알코올 같은 것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열을 내리거나 할 때 알코올 테피드 마사지 같은 것들도 해줄 수 있지만 이런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코올의 특징이 수분을 기화시켜서 건조시키는 피부를 건조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답은 2번. 자, 85번 호흡곤란 환자의 체위했어요. 자, 체위는 먼저 앙화위는 우리 똑바로 누워있는 체위죠. 그래서 척추수술, 척추 손상이나 요추천자 후에 뚫린 경막으로 내척수액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바로 눕혀놓는 체위. 그 다음에 파울로시 체위는 우리 반자위라고 하죠. 반자위로 폐확장, 호흡곤란, 뭐 이런 완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상반신을 높여준다가 되고요. 자, 보기는 엎드려 눕는 자세, 등 마사지 시, 측위는 옆으로 눕는 거죠.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한 자세. 심스 체위는 우리 항문 노출시키는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항문 노출시키는 체위 보여드렸죠. 관장이나 항문 검사 시. 슬융이는 우리 고양이 자세라고 해서 골반 내 장기 위안이나 태아 위치 교정 시. 배횡와이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눕는 거죠. 복부 검사 시에 복부 긴장감 완화를 위한 체위이기도 하고요. 질 검사나 여성의 인공도뇨 시에 사용하고 절석이는 분만 시에 트렌들렌버그 체위는 하지를 높여줘서 정맥기환을 도와주는 쇼크 치료 시에 사용하는 체위다. 그래서 답은 1번. 사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멸균 포장 제품은 이제 그 처음에는 멸균 날짜 확인하고요.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떼고요.
그 다음에 먼 쪽을 먼저, 지금 여기서처럼 먼 쪽을 먼저 펼치죠. 왜냐하면 가까운 쪽을 펼치고 먼 쪽을 펼치면 멸균품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내 팔이 그 위를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 쪽을 먼저 펼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뭐 이런 순서로 옆을 펼치고 그 다음 가까운 쪽에 포를 접혀진 끝을 잡고 편다는 거.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거치는 건 일단 멸균 날짜 확인하고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떼고 그 다음에 2, 3, 4, 5번의 순서로 내려가겠네요. 답은 1번. 87번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격리병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인이나 간병인이 지켜야 할 수칙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를 알코올로 닦는다. 우리 내과적 무균술에 의한 손 씻기를 보면 손을 씻고 나서 이제 그 손을 닦은 타올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겠죠. 뭐 알코올로 닦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2번에 격리병실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스는 매트리스마다 다 버리면 병원은 어떻게 해요? 그죠? 3번에 격리병실에서 사용된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포장법을 이용해 처리한다. 이게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격리병실 안에 격리 가운을 걸어둬야 될 때는 가운의 외면이 겉으로 나와야 되죠. 자, 여기서 격리병실에서 가운 사용법은 자, 여기에서 이제 격리실이 오염된 공간이라고 보신다면 오염된 것은 오염된 것끼리 접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염된 격리실이죠. 격리실 안에다가 걸어둘 때는 가운 중에 내가 환자한테 사용하고 난 환자와 접촉하고 난 가운의 겉면이 오염된 것이겠죠. 그죠? 내 쪽이 아니라 가운의 바깥면. 그래서 환자가 접촉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실 안에다 걸어둘 때는 가운의 겉면이 겉으로 나오게 걸어야 돼요. 오염된 것끼리 접촉되게. 근데 만약에 청결구역이에요. 격리실 밖이죠. 이제 격리실 밖에다 걸어둬야 될 때는 청결한 것끼리 닿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운의 겉면보다는 앞면이 더 청결한 곳이잖아요. 환자가 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운의 안쪽 면이 밖으로 나오게 건다는 거. 자,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결핵 환자는 역격리가 아니죠. 일반 격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88번 어깨의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에서 굴곡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자, 지금 제가 3번 그림이 여기서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번에 이건 뭐죠? 내회전이죠.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건데 어깨가 지금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면 외회전. 여러분들 그 책에 3번에 보시면 이거는 과신전을 뜻하거든요. 과신전. 그 다음에 자, 이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어깨 요 관절의 각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지금 여기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요게 이제 굴곡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굴곡된 팔을 다시 펴는 이걸 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에서 굴곡, 신전, 자, 내전, 외전도 있었어요. 사지가 정중선에서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사지 뭐예요? 팔다리죠. 정중선으로부터 가까워지면 내전, 멀어지면 외전. 그죠? 그리고 회외와 회내는 팔꿈치 아래 전환에서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죠? 손잡이를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회외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내 같은 경우에는 엄지 손가락이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죠? 그래서 그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회전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고 내번과 외번은 발목에서만 일어나는. 발바닥이 마주보는 내번, 발등이 마주보는 외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굴곡에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수혈 시에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대요. 간호조무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될 처치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하던 처치를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수혈을 즉시 중단하고 그 후에 의사에게 보고하고 뭐 중재를 하고가 그 다음이고 일단 하던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자, 수혈 시 주의사항을 보면 수혈에 사용될 혈액은 의사와 2명의 간호사가 이름, 혈액의 종류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수혈은 생리식염수로 시작을 하는데 이 수혈을 받고 있는 팔 쪽에는 포도당이라든지 전해질과 같은 다른 수액은 같이 들어가 주면 안 돼요.
때 혈액 응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용혈이라든지. 그리고 수혈 세트는 우리 수액 세트와는 다르다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과막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 그리고 혈액병은 환자의 심장에서 1m 정도 높이에 두고요. 그 다음에 혈액 내로 약물 주입, 같은 루트로 약물이라든지 이렇게 사이드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은 50에서 100ml 혈액을 주입하는 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15분 동안은 대상자와 함께 관찰한다는 거. 그리고 혈액 한 병이 끝날 때마다 수혈 세트를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이상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쇼크 반응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수혈을 중지하고 보고한다는 거. 자, 그래서 수혈로 인한 부작용은 급성 용혈, 피가 깨지는 현상이라든지 알레르기 현상, 순환 과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90번 우리 조기 이상 할 수 있는 수술 환자 누가 있냐면요. 조기 이상은 이제 수술 후에 빨리 침상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중에서 뭐 출혈이 있거나 뇌압이 상승되면 안 되고 안구를 적출했대요. 봉합이 불안전해서 막 봉합 부위가 터질 수도 있대요. 이러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에 일반적인 개복수술, 위수술 환자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기 이상 할 수 있어요. 답은 3번. 자, 우리 분만 후 회음절개 부위의 열상 부위에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한대요. 자, 우리 회음절개는 분만 몇 기에 이루어지죠? 분만 2기에, 태아가 만출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회음절개 부위가 통증과 불편감이 있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좌욕 같은 것들이죠. 좌욕은 물의 온도를 40에서 43도 정도로, 그 다음에 한 번에 5분에서 10분 내에, 그리고 하루 3, 4회 정도, 특히 수유 후나 용변 후에 하게 되면 효과적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좌욕이 되겠네요. 92번 기관절개관을 통해서 분비물 흡인, 석션하려고 한대요. 자, 우리 석션할 때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산소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흡인하는 최고 시간을 10초 이내로 하고 1회 10초 이내에, 그리고 반복해서 석션을 하더라도 총 흡인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카테터를 삽입하는 도중에는 흡인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카테터를 꺾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Y자 커넥터에서 엄지손가락을 떼서 압력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카테터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1회 흡인 지속 시간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10초 이내가 되겠네요. 자, 93번 수술 동의서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은 수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술의 목적, 과정, 방법, 수술 시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수술 후 후유증도, 그리고 수술 관련 주의사항이나 그 다음에 대안적 치료,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안적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받게 되는데, 수술 동의서를 받는 책임은 의사한테 있어요. 집도의가 직접 설명을 하고 이제 동의서를 받게 돼 있지만, 이 수술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 환자가 수술실에 가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수술 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뭐 의사의 관계 정도, 과거 상태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답은 1번. 자, 94번 모자보건실의 영유아 클리닉의 관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영유아 클리닉에서 관리하지 않는 거. 자, 구강암 같은 것들은 우리 노인 환자, 노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서 구강암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95번 우리 보조 지팡이 사용하는 환자 보행 돕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지팡이 길이는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 그리고 지팡이의 손잡이가 환자의 둔부 높이에 돌아. 그리고 다리 앞, 옆 15cm. 자, 그 다음에 이동 보행을 도울 때는 이제 지팡이는 환자의 건강한 쪽으로 잡을 수 있도록, 보조자는 불편한 쪽에 쓰셔야죠. 자, 그래서 1번에 환자가 보행할 경우 환자 어깨 잡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2번에 보행 벨트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의 불편한 쪽 뒤에서 지지해라. 그죠? 여러분들, 이제 불편한 쪽 뒤에 서서. 그리고 3번에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건강한 쪽에는 지팡이가 짚어야죠. 그리고 보폭이 최대한 넓으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30분 정도 있다가 시작한다. 만약에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라면 잠시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가 옮겨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지팡이 보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것과는 거리가 좀 머네요. 답은 2번. 우리 고막 체온의 측정 방법 했어요. 먼저 고막 체온은 고막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건데요. 2에서 5초간 짧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와 동맥혈류를 같이 공급받기 때문에 고막에서 체온을 측정하면 심부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고막 체온을 잴 때는 웨이도를 곱게 하기 위해서 성인의 경우 귀를 후상방, 소아의 경우 후하방 잡아당겨라. 자, 그러면 1번에 1분간의 측정 시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노인, 성인이잖아요. 그죠?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이 있으면 귀에다 재면 안 돼요. 4번에 소아는 후하방, 성인은 후상방.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97번 80세 여자 환자 요실금으로 인해 기저귀 차고 있대요. 욕창 예방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거. 자, 욕창 예방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건 체위 변경이에요. 2시간 이상 압력받지 않도록. 만약에 천골 부위에 발적이 생겼다면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뭐 드레싱 이런 거 아니죠. 이때는 측위를 취해줘서 압력을 분산시켜줘라. 등 마사지 자주 실시하고 뭐 침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면 응전력이 발생하게 돼서 욕창, 깊은 욕창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영양 상태 좋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1번에 부동 상태 유지하면 욕창이 자주 발생하겠죠. 그리고 2번에 요실금이 있는 환자는 정체 돈요관을 삽입한다.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다 돈요관 삽입하진 않아요. 그리고 3번에 변화침료, 공기 침료 같은 것들은 압력 분산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마사지를 실시하고 의자에 앉힐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라. 5번에 천골 부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알코올 같은 것들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발적이 있다는 건 곧 이제 나 이제 욕창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신호라 그랬죠. 이때 알코올 같이 자극성 있는 소독약 같은 것들로 이제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약해진 연부 조직에 손상이 더 가해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죠. 답은 4번. 98번 소독과 멸균법의 원리래요. 그 내용이 옳은 것은 자 먼저 고압증기 멸균은 자 제가 물리적 멸균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온의 압력,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거, 이오가스 멸균은 약품을 이용한 화학적 멸균 방법으로 온도가 아닌 낮은 온도에서 하는 냉멸균이라고 했죠. 자, 고압증기 멸균은 또 특징이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적이에요. 물과 전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고온의 압력을 이용해서 2~30분간 멸균하는 것으로 압력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기구, 수술 기구들, 방포, 린넨유 이런 것들이고요. 플라스틱 고무 제품, 유리 내시경 제품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가격이 비싸고 인체 유해 논란이 있지만 이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오가스 멸균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오가스 멸균은 냉멸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적인 멸균 방법으로 고온의 증기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제품들에서 사용을 한다. 자, 건열 멸균은 오븐 형태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나 오일과 같이 물이라든지 약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120도 이상에서 3시간 뭐 가량 한다는 거. 자비소독은 멸균 방법이 아니죠. 소독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는 100도씨밖에 끓는 물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아포까지는 사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염성 환자의 식기소독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100도씨에서 10분간 끓여준다는 거. 저온살균은 우유의 살균 뭐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9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고압증기 멸균법은 모든 병원균과 아포를 죽인다. 멸균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4번에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는 이오가스는 인체 독성이 있죠. 그리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소독제지 멸균제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아포는 못 죽여요. 그래서 답은 3번. 99번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순환 상태가 회복되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것. 순환 상태. 순환이라는 건 뭐죠? 혈액순환, 림프 순환, 이런 것들, 심장 순환, 이런 것들이요. 관찰할 수 있는 것. 특히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이 돌게 되면 이제 체온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혈압과 체온 같은 것들이요. 답은 1번. 자, 100번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대한 환자 감염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거 뭐죠? 방코마이신의 내성을 보이는 엔테로코커스, 그래서 VR이라고 하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MRSA, 메티실린의 내성을 보이는 황색 포도상 구균, 뭐 이런 VR이, 뭐 이런 MRSA나 VR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다약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균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항생제를 많이 쓰는 요즘에는 이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침습적인 행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면서 어떤 침습적인
치료를 많이 받는 그런 환자들에게서 이런 그 내성균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약제 내성균 자체가 어떤 치사율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항생제 제한으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한해요. 그러다 보면 입원 기간과 입원 비용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이 높아서 사망률과 유병률에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내성 전이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MR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은 보통 점막이라든지 피부 쪽에 원래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성을 보이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균소는 보통 비강이나 호흡기 같은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VRE 같은 경우는 엔테로코커스라고 하는 장내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장 쪽에 소화기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 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생제를 먹고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MRSA나 VR이나 둘 다 의료인의 손, 저 이거 직접 이제 그 손을 통한 전파예요. 그래서 접촉 전파를 매개로 하거든요. 접촉주의. 자,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격리실 사용해야 되고요. 환자 접촉 전후에 장갑 끼고 손 씻기하고 가운 입고 환자 이동이나 환자 사용 물품 등의 표준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격리와 장갑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1인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균이 양성인 환자들을 같은 병실에 둔다. 이게 이제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같은 질환군별로 격리를 하는 요게 답이 되겠네요. 2번에 환자의 병실에서 나온 후가 아니라 나오기 전에 격리실에서 벗고 나와야죠. 안 그러면 청결구역을 오염시키잖아요. 3번에 설사나 실금을 하는 대상자의 병실에 들어설 때는 가운 착용해야죠. 이런 배설물 같은 것들이 튈 염려가 있을 때는 가운도 착용해야 되고 환자의 병실에서 나온 후가 아니라 나오기 전에 그리고 모든 격리병실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격리병실에 두고 나와야 돼요. 5번에 환자가 외부 검사를 위해 병실에 나설 때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를 시트로 감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닿지 않게 해야 되죠. 접촉 전파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 자, 여기까지가 모의고사 7회 풀이였습니다.